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허한과 아나운서 휴가로 오늘부터 2주간 제가 라디오 오늘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여당과 야당 모든 정치권의 관심이 몰렸는데요. 여당과 야당 모두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도록 한 대표가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소위 세 가지 요구 사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가가 관심사인데요. 모두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 여사의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세 가지 요구 사안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면담에서 과연 윤 대통령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어떤 답이었는지에 따라 향후 전국의 방향도 크게 달라지겠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포토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후 일시납 필요.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10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잠시 후 경북 소비자행복센터 강수연 센터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지역 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죠.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중단 선언으로 무산될 줄 알았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다시 급물살 타고 있는데요. 8월 말 홍 시장의 일방적 중단 선언 이후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요청한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안에 대해서 양 시도가 수용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재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후 2시 서울 과천정부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재안에 대한 합의 서명식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정부청사에서 4개 기관장의 합의 이야기, 이 서명식 이야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우리 기자님? 네, 행정통합을 위해서 이제 4개 기관장이 다시 만난 게 지난 6월 이후 정확히 138일 만입니다. 지난 6월에는 TK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4개 기관장이 서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면 오늘의 만남은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시도 간의 이견을 봉합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적극 지지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로서는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지방 소멸, 인구 감소 등의 여러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첫 시도가 대구 경북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4개 기관장이 중재안에 서명을 하면서 앞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오는 2026년 7월에 통합단체장 출범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사실 행정통합이 무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팽배했는데 실제로 8월 말에 홍 시장은 무산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통합이나 신공항 화물터미널 이런 문제로 대구시 경북도에 첨예한 갈등이 있기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재추진이 됐다는 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저 역시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이 됐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재추진이 된 과정에선 홍 시장의 무산 선언과 별개로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게 새로운 통합 모델을 만들어달라 이런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간의 통합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례인 만큼 여러 쟁점들을 중재할 수 있는 한 이른바 중재안을 만들어줄 것을 수차례 요구를 했었고요. 또 홍 시장이 행정통합을 무산을 선언한 이후에도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대구시의 실무진들이 만나서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중재안이 나왔고 대구시, 경상북도가 차례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재안의 내용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재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초 중재안은 총 6개 안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중재안의 내용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지자체를 출범한다. 정부의 권한 및 재정을 이양하고 기존 경북의 시군, 대구의 자치구의 사무는 유지한다. 대구와 경북의 청사령 및 관할구역은 설정하지 않는다. 통합지자체는 수도인 서울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부단체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를 조정한다. 시도의회의 합동의원총회를 통해 통합의회 소재지를 결정한다. 통합을 위해 시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6개 항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대구시의회 시정 답변에서 먼저 수용 의사를 밝혔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당시 긍정 검토를 하고 있으나 북부권의 발전 대책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북부권의 발전 대책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 이번 중재안에는 포함이 됐을까요? 네, 최초 중재안 6개 안에 더해서 경상북도가 꾸준히 반영을 요청해온 북부권 발전 대책, 또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도 이번 중재안에 최종 포함이 됐습니다. 결국 시도 간에 더 이상의 이견은 없었고 중재안 합의가 오늘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재안을 조금 더 차근차근 살펴보자면 먼저 통합 TK 특별자치시는 수도에 준하는 위상을 갖고 중앙정부로부터 대폭 권한 및 재정 등 이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고 통합지자체의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는 건 국무총리실 직속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명실공히 서울에 이어서 대한민국 두 번째 도시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단체의 통합지자체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가 됐습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엔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인데 중앙정부가 통큰 재정 이양 등을 약속한 만큼 재정 풍예를 통해서 낮은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시도 간의 이견이 컸던 부분이 시군의 권한 그리고 청사 관할구역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도 결국은 시군의 권한을 유지하기로 했고 관할구역 미설 정도로 가닥을 잡았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군의 권한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통합지자체로 이양을 받으면서 통합지자체는 이를 시군에 내려주지 않는다. 어쩌면 약간 어폐가 있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인데 또 대구의 자치구와 달리 일정 부분 권한을 갖고 있는 경북의 시장 군수 입장에선 통합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또 청사의 관할구역 문제, 경상북도는 현재 본청과 한동의 본부 두 곳의 청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의 본부, 그러니까 이제 대구시가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부청사라고 언급한 이 한동의 본부는 해양수산 업무와 함께 에너지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요. 다만 업무를 맡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관할구역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이 청사의 관할구역 문제와 또 시군의 권한을 유지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특히 이제 통합단체의 경우에는 경제 육성이라든가 일정 부분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을 설정하지 않으면서 통합청사는 안동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안이 중재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 소재지 결정은 시도 합동의원총회에 맡겼고 의견 청취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도 담았다고요. 수도인 서울에 준하는 위상의 특별지자체를 설정하기로 한 만큼 부단체장이나 소방본부장의 직급 등은 서울 수준에 맞게 구성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의회 소재지 결정은 시도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설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민투표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통합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나 주민 설명회 같은 절차도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북부권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통합 이후에 대구나 경북 남부권으로 가속화될 게 뻔한 블랙풍, 이 블랙홀 형상을 막기 위한 북부권 발전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살펴볼까요? 네, 상대적으로 산업 제반이 약한 북부권 입장에선 당연히 통합 이후 남부권으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중재안에 반영됐다는 건 북부권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 처음 논의된 2020년부터 경상북도는 줄기차게 워싱턴 뉴욕 모델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2016년 이전한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 예천 도청 신도시는 행정중심도시로 또 대구는 경제도시로 육성을 하겠다는 건데요. 중재안이 구체화된다면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안동 예천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 도청 신도시에 대규모 행정기관을 유치를 한다거나 또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게 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건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4개 기관장이 이제 중재안에 서명한 이후 중앙정부는 범정부 추진단 운영과 같은 후속 절차를 본격 진행하게 됩니다. 범정부 추진단은 지역에서 요구해온 재정 특례나 권한 이양 등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요. 또 권역별 설명회나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을 하는 한편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연내까지 완성을 해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 차례 무산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한을 못 박아놓고 일을 진행하는 것도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어 보여지는데요. 물론 지역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해도 특별법안 통과나 국회 설득 등의 절차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지는 통합은 지방 소멸, 또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화 등 여러 가지 악재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통합으로 인해서 북부권과 같이 특정 권역이 손해를 본다거나 또 흡수 형태로의 통합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수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진의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터. 뚜레쥬르 김수현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빵을 더 기본 좋게, 그래서 더 기분 좋게. 기본 좋은 쌀 베이글, 기본 좋은 소보식빵. 지금 만나보세요. 좋아하는 걸 더 기분 좋게. 건강한 매일의 한 조각, 뚜레쥬르.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또 다른 내일을 꿈꿔요. 더 밝은 세상을 꿈꿔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MBC 문화방송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서 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종종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경상북도 소비자행복센터 강수현 센터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결혼 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요?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결혼 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경북 지역이 전년 대비 45.4%가 늘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38.1%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도는 한국소비자원 대구 경북 지원과 공동으로 경북 지역 국내 결혼 중개업체 20곳을 현장 방문해서 표준 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했고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표준 약관 개정 전인 21년 10월 1일 표준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업체 모두 이제 이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북이 조금 더 이렇게 피해보는 사례가 많다는 느낌인데요. 연령별, 금액별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연령별로는 30대가 이제 50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40대 328건, 그리고 50대 147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23년 20대 소비자 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도 11건보다는 크게 증가한 136.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금액별로는 200에서 400만 원 미만이 53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200만 원 미만이 358건, 그리고 400에서 600만 원 미만이 169건 등의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21년 290만 원 정도에서 2023년 356만 원으로 22.7% 증가했습니다. 네, 결혼 중개업 관련 피해라면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피해 유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피해 유형은 계약을 이제 우리가 결혼 중개업과 관련된 계약을 하시고 나서 그 계약 해지나 해제를 거부당하거나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68.4%인 81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를 이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청약 철회를 부정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계약 해지 거부, 위약금 피해가 가장 많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소비자 A씨가 21년 7월 1일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0만 원을 계좌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명의 프로필을 받은 후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7월 4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의 회유로 2명의 프로필을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1회의 만남도 진행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구를 하게 됐고요. 개별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50%를 공제한 15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사업자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중도 해지 요구 시에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 환급을 거부하거나 마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결혼 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특별한 이유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실 결혼 중개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연애 결혼 대신 중매 결혼의 만남이 또 대부분 차지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제3자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결혼 중개업은 말 그대로 또 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중개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이유들은 먼저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또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해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 조건이 불투명합니다. 계약 중개 서비스의 계약 조건이 복잡하거나 투명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 상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회적 압박감을 좀 들 수 있겠는데 이 결혼에 대한 가족의 기대나 압박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서두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러 결혼 정보업체들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는 성공 사례들도 많지만 또 당장의 이익에 또 눈이 멀어서 또 청춘 남녀들의 또 급박함을 이용하는 몇몇 소수의 그런 부조리한 또 결혼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원하는 정보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에 차이가 발생하고 계약 조건이 불투명하고 또 신중한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을 못해서 이런 피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경북 지역 국내 결혼 중개업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은 우리 경북 소재 결혼 정보업체의 표준 약관 사용률을 높이고자 한 데 있습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을 이제 확대를 하고 또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경북도는 사업자의 표준 약관 사용 이행 실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서 결혼 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저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노력이 또 결혼 중개 시장을 통해서 혼인도 많아지고 또 함께 출생도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책이 늘어나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면 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도 유의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약을 하시기 전에 사업자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먼저인데요. 네. 그러려면 이제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 홈페이지를 보시면 결혼 중개업 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보신 후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그 계약 내용이나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보통 이제 만남 제공하는 방식이 횟수제 몇 회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기간제의 또 방식이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만남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횟수제나 기간제의 방식에 대해 구두로 설명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교부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한 사업자와 합의한 상대방 우선 희망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에 꼭 기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횟수제 계약의 경우에 해지 시 만남 횟수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기간제 계약이라도 해지 시에는 횟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급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변경의 분쟁을 대비해서 증거 자료를 꼭 남기시는 게 좋은데요. 사업자가 계약 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내용 증명 우편 등
계약 해지 의사표시 내용이 확인되는 입증 자료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제공되는 서비스는 우리 방문 판매법에 계속 거래라는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잔여 횟수나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후에는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또 주의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상대를 만나는 것만큼 그만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업체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도 확인하고 모든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가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환급금 산정 기준이라던가 이런 증거 자료들 꼭 필수로 여러분께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남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미 관련 피해를 입게 된 소비자라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자율적인 그런 분쟁 해결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가 있습니다. 네. 이 전국 단일망 번호이고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자리에서 1372번을 누르시면 되는데 네. 이게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소비자 24라는 어플을 활용하시거나 또는 저희 경상북도 소비자 행복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소비자 이사 앱 그리고 경상북도 소비자 행복센터 이렇게 세 군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결혼 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소비자 행복센터 강수연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만났는데요. 독대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죠? 네, 삼자 면담 사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독대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3자 면담 차담으로 확정했는데요. 네.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단둘이는 만나기 싫다는 뜻을 표현한 거죠. 네. 예, 이 정도면 두 분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 혹은 결별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결별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한 대표가 주장해온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김 여사의 네.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였을까요? 두 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이야 좋겠지만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네. 일단 한 대표가 과연 그런 주장을 제대로 대통령 앞에서 전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네. 워낙 검사 시절 이 상하 관계가 몸에 밴 사람이어서 막상 바깥에서 언론을 향해 쓰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대통령 앞에서 과연 제대로 전달했겠느냐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의문 들고요. 또 전달했다 할지라도 어쨌건 김건희 여사 건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가로막고 있어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전달했을까도 의문이고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이거는 불투명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성과 없는 빈손 회담이 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오늘 회동 이후 당정 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금 봐서요. 저는
이제 심리적 결별을 넘어 이제 정치적 결별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좀 전에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차담을 불과 4시간 앞두고 이제 한 대표가 21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한다 발표했잖아요. 네. 아마도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을 좀 압박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또 여차하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 있다. 이제 슬그머니 협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면 일단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의 관계는 저는 말 그대로 이제 정치적 결별 수순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문제는 이제 한 대표가 정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또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한다든가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한다면 한 대표가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미 여러 차례 한 대표도 말을 바꾸고 흔히 하는 말로 좀 이렇게 간을 봐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진정성이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많이 잃어버린 상태여서 앞으로 과연 이 상황을 한 대표가 돌파해낼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네. 정치적 결벌로 가지 않을까 싶다. 한 대표의 앞으로 행보를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들리는데 그렇다면 한 대표가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어쨌건 저는 깔끔하게 민의에 따라야 한다. 민심을 쫓으면 결과적으로 한 대표가 민심을 등에 업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게도 뭔가 정치적 활로가 또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로는 그걸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민심을 따라야지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 무혐의 처분 요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솔직히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무혐의 처분 자체도 기가 막힌데 더 황당하고 정말 당혹스러웠던 것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것도 장장 4시간에 걸쳐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네. 그 2020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11번 청구해서 모두 74곳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때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과 휴대폰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했다. 그런데 법원이 모두 기각해서 우리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어스란히 거짓말인 것이 바로 MBC 보도로 밝혀졌잖아요. 그때 그 김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은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고 그때 또 다른 사건인 그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있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게 MBC 보도로 밝혀졌고요. 국회에서 이창수 지검장도 영장 청구 안 했다. 사실을 또 인정했죠. 그렇다면 무혐의 처분한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부실 수사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 압수수색 300번 넘게 했잖아요. 그리고 김혜경 여사 7만 8천 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130번 압수수색했는데 23억 수익을 남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압수수색 시도조차 안 했다. 말 그대로 부실 수사였다. 게다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대놓고 대국민 사기 브리핑, 대국민 사기 설명회 열었다. 이쯤 되면 정말 우리 검찰 존재 의미, 존재 가치 정말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뭐 심각한 사건이었죠. 이 자체가 사건이죠. 네. 부실 수사였다. 대국민 사기 설명회를 열었다. 검찰의 존재 가치까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서 장애 집회를 예고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집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국민들의 분노가 너무 지금 들끓고 있고요.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개인 변호사,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김건희 여사의 법률 노비로 네.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불공정하고 부실한 수사, 그리고 또 검찰의 무능을 넘어서 이 의도된 그런 정권 편들기, 야당 죽이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금 국민들이 뭐 많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11월 2일에 서울 숭례문 광장에서 국정감사 보고를 겸해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이제 범국민 대회를 열기로 했고요. 네. 그것과 별개로 또 이번 이 부실 수사 그리고 사기 브리핑, 사기 설명회와 관련된 검사들에 대한 또 탄핵도 추진하기로 그렇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결정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 순간에 꺼내드는 것 자체가 거꾸로 김 여사 방탄용이죠. 네. 사실은 지금 김 여사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어떤 한동훈 대표 와 친한 한동훈 대표 쪽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민의힘 대변인이 배 나온 오빠 발언하니까 지금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이제 사퇴해라 하고 또 공개 경고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사실 그 김혜란 대변인 배 나온 오빠는 누가 봐도 김 여사를 저격한 건 맞죠. 그만큼 또 한 대표와 김 여사 사이가 틀어졌다는 또 내지는 대통령과 틀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남편을 오빠라고 지칭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 이토록 와글거린다. 낯뜨거운 충성 경쟁이잖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하는 이런 국민의힘 행태에 비춰보자면 무슨 말인들 못 지어내겠어요. 그러니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그래서 그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저희가 김건희 여사 기소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불기소 규탄하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도대체 그게 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야당은 명태균 씨와 함께 일했던 강 씨를 상대로 관련 의혹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폭로가 나왔을까요? 주로 기존에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서 거론되던 이야기들을요. 당사자께서 직접 육성으로 좀 확실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에 유리한 대선 여론조사 81회의 비용 3억 7,520만 원인데요. 그 대가로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 그리고 명태균과 그 딸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했다. 이렇게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줬고 명태균과 딸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세비 절반이 명태균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분명하게 해줬고요. 또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했다. 또 우리 의심 갖고 있던 영국 엘리자베트 여왕 조문 일정, 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 일정 갑자기 그때 취소 변경됐잖아요. 명태균의 좋은 탓이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지사, 뭐 안철수 의원 등에 대해서도 돈 안 받고 여론조사 해줬다 등등 거의 국정농단 수준의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아주 분명한 증언을, 분명한 목소리를 해주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이렇게 네. 명태균 씨 사전에 여론조사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데 미래한국 연구소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거듭 반박을 했고요. 명태균 네. 씨는 강혜경 씨의 거짓말 입장을 녹취를 갖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요. 명태균 씨도 국정감사장에 나왔어야죠. 명태균 씨에게도 국정감사 정인 출석 요구했는데 불출석했잖아요. 네. 어디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저런 변명하면서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본인의 주장 떳떳하게 밝히고 만약에 강혜경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거짓말을 입증할 녹취까지 있다면 국감장에서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죠. 네. 그리고 바깥에서 계속 때에 따라서는 또 뭐 예컨대 지난번 그 유명한 카톡에 오빠, 예, 오빠가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네. 그 무식한 오빠라고 지칭되었던 분이 다름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윤석열 여사의 친오빠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자꾸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명태균 씨의 발언의 신뢰성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저는 강혜경 씨 발언은 오히려 본인이 오늘 국감장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말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강혜경 씨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신뢰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저는 명태균 씨 아마도 대통령실 쪽과 그냥 이점에서 끝내자. 우리 이점에서 적당히 휴전하고 또 어떤 뭔가 추후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협의되지 않았을까.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한번 질문을 하게 되네요. 네. 명태균 씨는 모종의 거래가 대통령실과 있지 않았을까 물음표를 던진다. 강혜경 씨는 네네.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발언이 좀 더 신뢰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빠 얘기를 오늘 한참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지도부가 공개 경고까지 한 이 부분은 또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김혜란 대변인이더라고요. 예. 배 나온 오빠. 네. 자기 남편을 배 나온 오빠라고 하면서 결혼 20주년 기념과 관련된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살짝 비꼬았죠. 저는 분명히 김 여사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그분에게 있었다라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냥 자기 남편을 오빠로 지칭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요. 속으로는 조금 짜증 나더라도 이른바 친윤석열계 의원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지적했듯이 말 그대로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저는 충성 경쟁이었다 싶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애당심이 투철하다면요. 사실 당이 민심을 따르도록 충원하고 조언했어야죠. 디올백 무혐의가 나왔을 때 그때 이건 아니다. 어떻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걸 무혐의라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 정말 좀 억참마속하는 심정으로 김 여사 이거 우리 조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야 되고요. 엊그제 주가 조작 사건 발표 무혐의 불기소 발표 나왔을 때 이게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르다. 국민의 뜻과 다르고 그리고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그 검찰 수사의 본령을 생각할 때 수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마디도 얘기 않고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아니 무슨 그냥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얘기하면서 배 나온 오빠 얘기 좀 했다고. 그리고 그 배 나온 오빠 얘기 나오자마자 그걸 윤석열, 김건희와 연결 짓는다는 건 뭐예요? 어쩌면 그게 역설적으로 윤석열계 의원들조차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나눈 카톡에서 그 무식한 우리 오빠라고 얘기했던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걸 속으로는 다 자인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말 그대로 코미디다. 국민들 보기에 이건 정말 낯뜨거운 이런 행태고요. 제발 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민심, 민의의 귀를 기울여 달라. 제가 이렇게 오히려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민의의 귀를 기울여 달라. 당은 민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렇죠. 말씀. 네, 민심과 이렇게. 민의를 놓고 충성 경쟁을 해야죠. 이렇게 그 김건희 여사 심기를 이제 보필하기 위해서 충성 경쟁하는 거, 이거 명색이 국민 대표잖아요. 국회의원이라면. 정당이라면 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제 다음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런 정도 수준의 행동밖에 못 보일까? 저는 그 지점이 참 못내 아쉽고요. 안타깝죠. 좀 참담하고요. 이게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수준인가? 우리 경북이 특히 많이 밀어줬는데요. 우리 경북이 밀어주고 경북이 선택한 정당, 경북이 선택한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 좀 참담합니다. 네. 박규환의 세상 읽기. 오늘 민의, 민심이란 단어로 끝을 내도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지역위원장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